지금 몽골의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고 한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 몽골. 그 극한의 땅에서 세계 10개국이 40년 동안 벼농사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기술로 벼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래와 바람밖에 없던 사막 한복판에서 마침내 초록빛 논이 자라난 겁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익숙했던 땅에서 드디어 초록빛 이삭이 피어났습니다. 40년의 실패를 뒤집은 사막의 기적.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에르덴입니다. 40년. 1460일. 38번의 실패. 영하 30도의 사막에서 벼를 키우려던 몽골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 마지막 도전을 맡은 몽골 농업환경연구소의 식물생태학자였습니다. 사명감만큼은 뜨거웠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았어요. 국장 다와의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죠. 탁자 위엔 지난 40년간의 실패 보고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또 실패입니다. 다와 국장의 목소리는 쌀쌀했어요. 바트에르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38번 시도했네. 1981년부터 말이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나?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만 49만 9천 톤을 전량 수입했죠. 수입비만 2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였어요. 국장님,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연간 강수량 250, 낮 최고 30도에서 밤엔 영하 18도. 분명 어려운 조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펜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비웃는 한숨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40년간의 도전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와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기술이라고? 일본도 실패했는데? 중국은? 러시아도 포기했어. 몽골은 사막이야. 벼가 자랄 땅이 아니라고. 그의 말에 다른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국제농업기술원에서 온 답장이었어요. 김태윤 박사라는 분이었죠. 63세의 베테랑 연구자였습니다. 강원 고랭지용 냉지형 벼 진설의 개발자였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도전 함께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번이 마지막 실험일 테니까요. 40년의 실패를 뒤집어 봅시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강원 고랭지용 냉지형 벼 진설 개발자가 직접 오겠다고 하네요. 은퇴 직전의 베테랑 연구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연필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다와 국장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작은 가능성이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진설은 영하 15도까지 견디는 품종입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30년 연구한 결과물이죠. 김태윤 박사님은 수십 번의 실패를 겪으며 개발하신 분입니다. 한 관료가 물었어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비용으로 10년간 연구할 수 있거든요. 창밖으로는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마치 불가능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김태윤 박사님과의 만남,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첫 번째 열쇠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40년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마침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40년의 실패에 도전장을 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의지가 만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된다. 김태윤 박사님의 답장을 받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3월 15일 오전 9시 20분.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입국장에서 저는 김태윤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팻말엔 김태윤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귓가를 스쳤어요.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복잡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문득 입국장 문이 열리면서 백발의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63세라는 나이치곤 걸음걸이가 꽤 탄탄해 보였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죠. 바로 김태윤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팻말을 높이 들며 다가갔어요. 김태윤 박사님이시죠? 김태윤 박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바트에르덴 씨군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운 손이었어요. 그 손에서 묵직한 신뢰감이 전해졌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몽골 공항이 이렇게 크군요. 30년 전 처음 해외 출장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3월의 울란바토르는 여전히 춥다고 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영하 5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김태윤 박사님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참 맑네요. 이런 환경에서 벼농사라. 그가 중얼거렸어요. 차 안에서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몽골은 국토의 80%가 초원과 사막이에요. 농업 가능 면적은 전체의 1% 정도죠. 김태윤 박사님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연평균 기온이 영하 0.2도군요.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실패한 거죠.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김태윤 박사님이 돌연 말했어요. 나는 실패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진설 품종을 만들기까지 23번 실패했거든요. 그 덕분에 뭐가 안 되는지도 잘 알죠. 저는 놀랐습니다. 성공한 과학자가 실패를 먼저 이야기하다니요. 그런데 왜 몽골까지 오셨나요? 김태윤 박사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내년이면 은퇴입니다. 40년 연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고 싶어서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과학자가 아니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사님, 저도 실패가 두렵긴 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김태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젊은 과학자의 열정과 늙은 과학자의 경험이 만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몽골의 현실을 더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140kg이에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중국산이 70%, 베트남산이 20%, 나머지가 태국산입니다. 그럼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군요. 김태윤 박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불안정해졌어요. 가격도 2배 이상 올랐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한 후 우리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김태윤 박사님이 가져온 가방에는 진설 품종의 종자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종자들이었지만 저에겐 희망 그 자체로 보였죠. 이 종자들이 몽골의 추위를 견뎌낼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종자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견뎌내는 게 아니라 추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설은 저온에서 오히려 단단해지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40년의 실패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요. 김태윤 박사님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의 의지가 살아있었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김태윤 박사님이 말했어요. 바트에르덴 씨, 이번엔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건 제가 회의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김태윤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 말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젊은 몽골 과학자와 함께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끝났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세대지만 같은 꿈을 꾸는 두 과학자의 악수로 몽골 벼 재배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된 거였죠. 김태윤 박사님과 함께한 첫 주가 지나갔어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논의될 만한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전체 지도를 벽에 펼쳐놓고 저와 김태윤 박사님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후보지를 찾아 헤맸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한 지점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죠. 여기는 어떨까요? 제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르한가이주 북쪽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김태윤 박사님이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강물이 있다고 해서 논의되는 건 아니에요. 물이 빠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땅이어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몽골의 대부분 땅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물을 부어도 금세 스며들어 버리는 땅이었죠.
2달이 흘렀습니다. 지도 위의 빨간 점들은 50개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면 모두 불가능한 곳들이었어요. 어떤 곳은 고도가 너무 높아 기온이 극도로 낮았고 어떤 곳은 염분이 많아 식물이 자랄 수 없었죠. 5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소 사무실에서 김태윤 박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트에르덴 씨, 혹시 몽골 전통 가옥을 본 적 있나요? 네, 물론이죠. 게르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흑벽돌로 지은 집 말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 호부드주 쪽에 많이 있어요. 검은 벽돌로 지은 집들이요. 김태윤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검은 벽돌, 뭘로 만드나요? 진흙이요. 강물과 섞어서 말린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런데 김태윤 박사님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흙이 있다는 건 점토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빠지지 않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요. 벼농사는 물을 가두는 게 핵심이에요. 모래땅에선 아무리 물을 대도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헛수고를 한 이유를요. 지도만 보고 강이나 호수 위치만 확인했지 정작 땅의 성질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호부드주 남서쪽 불간군이 어떨까요? 김태윤 박사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그 지역을 떠올려봤습니다. 그곳은 정말 사막 같은데요. 모래뿐이에요. 물도 거의 없고요. 김태윤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흑벽돌 집이 있다면 진흙층이 남아있다는 뜻이군요. 제가 외쳤어요. 맞아요. 그 진흙층이 논이 숨쉬는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호부드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트럭 2대에 장비와 생필품을 가득 실었어요. 측정 도구들과 샘플 채취용 도구, 그리고 김태윤 박사님이 한국에서 가져온 진설 종자도 함께 챙겼죠. 9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자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먼지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목이 마를 정도였죠.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창밖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좋은 땅은 항상 멀리 있어요. 가까운 곳엔 이미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을 테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불간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사막 한복판 같았어요. 모래바람이 불고 식물이라곤 가시덤불 몇 그루뿐이었죠. 하지만 김태윤 박사님의 예상대로 검은 흑벽돌로 지은 집들이 여러 채 보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나란이라는 분이었어요. 33세의 현지 여성 농민이었죠.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나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벼농사를 해보려고 왔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나란히 비웃듯 말했어요. 벼농사요? 여기서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시도했다가 농지만 잃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실패의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태윤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한국 기술로 접근하니까요. 김태윤 박사님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란히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실패하면 또 우리 땅이 사라져요. 그러니 신중하게 하세요. 그날 밤 마을 한쪽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은 밤하늘 아래서 김태윤 박사님이 말했어요. 바트에르덴 씨, 내일 땅을 파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 흙은 논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김태윤 박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죠. 사막 한복판에서 시작된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도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삽질 소리가 마을을 깨웠어요. 김태윤 박사님과 저는 마을 동쪽 끝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50cm, 1m, 1.5m. 삽을 내릴 때마다 흙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모래 섞인 갈색이었다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했죠. 여기 보세요. 김태윤 박사님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진흙층이에요. 완벽한 점토질이에요. 저는 그 검은 흙을 손으로 움켜쥐어봤습니다. 끈적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물을 부으니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그대로 머물렀죠. 정말 논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요. 이 흙은 수천 년 전부터 물을 가둘 줄 알았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흙을 만지며 말했어요. 우리는 즉시 논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가로 2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구덩이를 팠어요. 깊이는 30cm 정도로 했죠. 3일 동안 계속 파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희망이 생겨서 힘이 났어요.
설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끌어다가 논에 채웠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어요. 40년 만에 몽골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논이었거든요. 논이 완성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다와 국장이었죠. 헬리콥터에서 내린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박사, 이걸로 또 예산을 날릴 겁니까? 다와 국장이 논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여긴 냉장고예요. 벼가 자랄 리 없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죠. 시작이요? 벌써 3억 투구릭을 썼어요. 그 돈이면 쌀 300톤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논에 진설 종자를 뿌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김태윤 박사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종자를 물에 뿌렸죠. 작은 씨앗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다와 국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10일 후에 다시 오겠어요. 그때까지 싹이 안 나오면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헬리콥터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진 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그날 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논에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두껍게 언물 속에 종자들이 갇혀 있었어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얼어붙은 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설은 추위에 강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논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싹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란히 가끔 와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죠. 역시 안 되는군요. 나란히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와 똑같아요. 8일째 되는 날 저는 실험 일지에 썼어요. 마라 실패 원인 냉수. 논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영하권을 유지함. 종자 상태 확인 필요. 9일째 아침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봐요. 뭐랬습니까? 한국 기술이라도 별 수 없어요. 내일 철수 명령 내리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김태윤 박사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논 앞에 서서 말없이 얼어붙은 물을 바라봤어요. 박사님, 정말 끝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날 밤 김태윤 박사님은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얼어붙은 논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죠. 별빛이 얼음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태윤 박사님이 중얼거렸어요. 40년간 실패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63세의 노과학자가 사막 한복판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이 다와 국장이 다시 올 날이었어요. 우리에겐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논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종자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새벽 5시 김태윤 박사님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바트에르덴 씨, 일어나세요. 해답을 찾았어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며 물었어요. 해답이요? 김태윤 박사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물을 데우는 거예요. 자연의 힘으로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진짜 도전이 지금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김태윤 박사님이 텐트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강하네요. 이 사막이 가진 유일한 자원이죠.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따라 나가서 물었어요. 그래서요? 김태윤 박사님이 돌아서며 설명했어요. 물을 데웁니다. 낮에 햇빛으로 말이에요. 밤엔 그 따뜻한 물을 논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저는 의아했어요. 어떻게요? 간단해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받아두는 거예요. 낮 동안 태양열로 데워지겠죠. 밤에 그 물을 논에 넣으면 얼음이 녹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태윤 박사님은 삽을 들고 논 옆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얕은 웅덩이였죠. 깊이는 50cm 정도로 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박사님, 과학이 아니라 요행 아닙니까? 김태윤 박사님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요행도 시도해봐야 요행이 되죠. 과학은 때로 단순한 원리에서 나와요. 나란히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또 이상한 짓 하시네요. 물 웅덩이 파서 뭐 하려고요? 태양열 이용해서 물을 데우려고 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나란히 비웃었어요. 물이 따뜻해진다고 얼음이 녹아요? 밤엔 어차피 다시 얼 텐데요. 하지만 김태윤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웅덩이를 다 파고 나서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채웠죠. 맑은 물이 웅덩이에 가득 찼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웅덩이 물 표면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김태윤 박사님이 온도계를 물에 넣어봤어요. 수온 2도네요. 아직 차갑지만 낮엔 올라갈 거예요. 정오가 되자 사막의 기온이 25도까지 올랐어요. 웅덩이 물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했죠. 15도, 18도, 20도. 시간이 갈수록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정말 따뜻해지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검은 바닥이 열을 흡수하거든요. 물이 얕아서 전체적으로 데워지고요. 김태윤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오후 3시, 웅덩이 물의 온도가 22도까지 올랐어요. 손을 넣어보니 확실히 따뜻했죠. 그런데 논의 물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김태윤 박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따뜻한 물을 논으로 옮겨봅시다. 우리는 양동이로 웅덩이 물을 퍼서 논에 부었어요. 따뜻한 물이 얼음 위에 부어지자 김이 피어올랐죠. 조금씩이지만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정말 녹네요. 저는 흥분해서 외쳤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논의 얼음이 점점 얇아지더니 새벽 무렵엔 완전히 녹아 있었어요. 물 위에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물속에서 작은 초록색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벼의 싹이었죠. 태윤, 이리 와봐요. 저는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며 소리쳤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뛰어와서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만 한 작은 싹이 살금살금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살아있네요. 제가 감격해서 중얼거렸어요. 김태윤 박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몽골 땅에서 벼싹이 나온 게 말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깐 오전 10시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다와 국장이 약속대로 돌아온 거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다와 국장이 논 쪽으로 걸어왔어요.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어디 봅시다. 싹이 났다고요? 다와 국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속의 싹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어요. 작지만 분명히 벼싹입니다. 다와 국장이 몸을 숙여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했죠. 작은 초록빛 싹이 물속에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벼입니까? 다와 국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진설 품종입니다. 추위를 견디는 벼죠. 그런데 다와 국장이 다시 냉정해졌어요. 한 폭이 자랐다고 성공입니까? 벼는 이삭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윤 박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하나로 시작합니다. 이 작은 싹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다와 국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한 달 더 기다려보죠. 하지만 이삭이 안 나오면 정말 끝입니다. 헬리콥터가 떠난 후 저와 김태윤 박사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진짜 성과였거든요. 나란히 멀리서 지켜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잘하는 거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웅덩이 물을 데워서 논에 공급했어요. 작은 싹은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났죠. 사막에 피어난 첫 번째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늘 저편에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6월 첫째 주 새벽 4시, 천둥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텐트 밖에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우박까지 섞인 폭우였죠. 우박이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을 쏘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가 마치 야수의 울음 같았죠. 논이 걱정되네요. 제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김태윤 박사님도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런 날씨는 처음이에요. 몽골 기후가 이렇게 극단적일 줄은 몰랐네요.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우박이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을 쏘는 것 같았죠. 오후 3시쯤 되어서야 그쳤어요. 밖으로 나가니 우박이 주먹만 하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급히 논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논의 절반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 벼들이 우박에 맞아 순식간에 쓰러져 있었죠. 20여 포기 중에 겨우 5포기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에 흙이 묻어도 상관없이 벼를 어루만졌죠. 김태윤 박사님이 물속에 손을 넣어 뽑힌 벼를 하나씩 건져 올렸어요. 뿌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온이 갑자기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6월인데도 서리가 내렸죠. 새벽에 일어나 보니 논 전체가 하얀 서리로 덮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살아남은 벼들의 잎끝이 모두 검게 변해 있었어요.
서리를 맞아 타버린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한숨 대신 냉소가 퍼졌죠. 봐요, 결국 이럴 줄 알았어요. 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사막의 논이라니 처음부터 무리였죠. 나란의 이웃이 거들었어요. 40년간 실패한 게 괜히 실패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냉소적인 시선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다와 국장이 다시 나타난 거였죠. 이번엔 농업부 관료 3명과 회계 담당자까지 함께 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공식 철수 명령입니다. 다와 국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더는 예산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3주 만에 40억 투구릭을 썼어요. 이 돈이면 쌀 2,000톤을 살 수 있습니다. 김태윤 박사님이 종이를 받아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이 흙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사, 현실을 좀 보세요. 벼가 다 죽었잖아요. 다와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아픈 겁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한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박사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보세요. 생존율 25%예요. 김태윤 박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현실을 바꾸라고 과학자가 있는 겁니다. 25%면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다와 국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생명은 1%만 살아도 100%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과학의 힘입니다. 그는 우비를 벗어 던지고 논으로 들어갔어요. 무릎까지 차가운 물이 차올랐지만 손으로 웅덩이의 물 온도를 재어봤죠. 이 물, 아직 따뜻하군요. 태양열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와 국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사, 정신 차리세요. 벼가 다 썩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윤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학이 잠들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40년간 실패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회계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루에 200만 투구릭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예산에 구멍이 날 겁니다. 그럼 제 사비로 하겠습니다. 김태윤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 또 폭우가 시작됐어요. 김태윤 박사님과 저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논둑을 보수했습니다.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은 거세고 진흙은 미끄러웠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태윤 박사님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계속 삽을 휘둘렀죠. 박사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걱정해서 말했어요. 과학자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요. 이 벼들이 우리를 믿고 있어요. 새벽 5시쯤 폭우가 드디어 멎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덩이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태양빛이 퍼지며 따뜻한 수증기가 논 위를 덮었죠. 사막의 얼음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어요. 논의 물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죠. 웅덩이 바닥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물이 살아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과학자란 실패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김태윤 박사님은 폭우와 서리,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와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물이 맑아지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벼들이 뿌리를 꿋꿋이 받고 있었거든요. 잎은 검게 변했지만 줄기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정말 버티고 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벼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진설은 이런 시련을 견디게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30년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6월 말, 불간군의 하늘이 다시 열렸어요. 폭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 매일 웅덩이 물을 데워서 논에 공급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 2배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태윤 박사님이 울란바토르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웅덩이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물 온도를 재고 따뜻해지면 논에 공급하고 벼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했죠. 그런데 6월 27일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망원경을 들고 논을 살펴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지? 논이 초록빛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벼들이 다시 일어나 있었어요. 서리에 검게 변했던 잎들 사이로 새로운 초록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의 새싹을 틸 우는 것 같았어요. 나란히 놀라서 달려왔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봐요.
저는 손가락으로 논 한가운데를 가리켰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썩은 듯 보였던 모가 다시 일어나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새로 난 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와, 정말 살아났네요. 나란히 감탄했어요.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태윤 박사님의 진설 품종이 이겨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엔 5cm였던 새잎이 둘째 날엔 10cm, 셋째 날엔 15cm가 되었죠. 마치 뒤늦게 깨어난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았어요. 7월 첫째 주가 되자 벼들의 키가 30cm를 넘어섰어요. 줄기도 굵어지고 잎도 진한 초록색으로 변했죠. 예전보다 훨씬 튼튼해 보였어요. 시련을 겪고 나니 더 강해진 것 같네요. 제가 벼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태윤 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바트에르덴 씨, 상태가 어때요? 박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벼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낸 후 김태윤 박사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럴 수가. 진설에 진짜 힘이 나타난 거예요. 실현 후에 더 강해지는 품종이거든요. 며칠 뒤, 김태윤 박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어 불간군으로 돌아오셨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리신 순간 논을 보시더니 발걸음이 멈췄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김태윤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논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벼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초록빛 바다 같았어요. 키도 40cm가 넘어 제법 논다운 모습이었죠. 김태윤 박사님이 천천히 논둑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트에르덴 씨, 정말 잘해주셨어요. 혼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아니에요. 박사님이 만든 진설이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7월 중순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벼줄기 끝에서 작은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였죠.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이 피었다는 건 제가 기대에 차서 말했어요. 이삭이 날 준비를 하는 거죠. 김태윤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7월 20일,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벼줄기 끝에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이삭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초록색의 작은 나달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햇빛을 받은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 움직였어요. 정말 이삭이 났군요. 김태윤 박사님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몽골 땅에서 피어난 기적이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농업부 국장 다와가 정기 점검차 온 거였죠. 이번엔 농업부 관계자들과 기자들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다와 국장이 논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초록빛 바다처럼 출렁이는 이삭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벼입니까? 다와 국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예. 몽골산 쌀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정말 몽골에서 벼가 자란 건가요? 김태윤 박사님이 이삭 하나를 조심스럽게 잘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진설. 추위에 가장 강한 벼입니다. 한국에서 30년 연구해서 개발한 품종이죠. 그런데 김태윤 박사님이 그 이삭을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손으로 이 벼를 완성하세요. 이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몽골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의지가 만나 이룬 성과였지만 이제는 몽골의 것이 된 거였죠. 다와 국장이 한참 동안 이삭들을 바라보더니 모자를 벗고 말했어요. 40년 만에 몽골이 밥을 가질 자격을 얻었군요. 그 말을 들은 김태윤 박사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린 벼를 심은 게 아니라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나란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도 밥을 지을 수 있겠네요. 김태윤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엔 더 많은 논에서 벼가 자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40년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사막에 피어난 초록빛 희망을 보았다. 폭우와 서리를 이겨낸 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었다. 초록빛 논 위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벼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40년 만에 몽골 땅에 찾아온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그해 가을 몽골 정부는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몽골 역사상 첫 벼 수확 성공. 이 성과는 단순한 농업의 진보가 아니라 식량 자립의 새 시대를 여는 국가적 전환점이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국가적 사건이구나 싶었어요. 뉴스는 연일 불간의 기적을 보도했어요. 몽골 국영방송뿐만 아니라 각국 언론이 40년 만에 사막에서 쌀이 자라났다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죠. CNN에서는 몽골 사막의 벼농사 기후변화 시대의 희망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한국 몽골 농업 협력의 놀라운 성과라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NHK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죠. 중국 CCTV는 1대1로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10월 말 대통령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김태윤 박사님과 저는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공로대 훈장을 받게 된 거였죠. 몽골 최고 훈장이었어요. 시상식 당일 붉은 카펫이 깔린 대통령궁 대회견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이들의 손끝에서 몽골의 미래가 움텄습니다. 40년간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은 쌀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김태윤 박사님이 훈장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기술의 상이 아니라 사람의 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상이에요. 몽골 정부는 우리에게 영예 시민증도 수여했어요. 저는 몽골 사람이니까 당연하지만 김태윤 박사님도 몽골 시민이 되신 거였죠. 이제 진짜 몽골 사람이네요. 제가 농담했더니 김태윤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확한 벼를 먹지 않았어요. 첫 수확에서 나온 쌀 5kg. 그 소중한 한 톨 한 톨이 모두 내년을 위한 종자였거든요. 첫 수확의 의미는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었어요. 이 한 톨이 내년엔 1000톨이 될 거예요. 김태윤 박사님이 종자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몽골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불간군뿐만 아니라 호부드주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농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내년엔 호부드주 전체에 벼농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5년 내에 쌀 자급률 30%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10년 후엔 쌀 수출국이 되는 게 꿈입니다.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농기계 50대와 저수지 설계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거였죠. 관계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현지 방송은 이를 밥으로 맺은 동맹, 한국과 몽골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죠. 외교부에서도 농업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이듬해 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간군뿐만 아니라 몽골 서부 지역 15개 마을에서 벼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술을 전수했죠. 웅덩이는 이렇게 파세요. 깊이는 50cm, 바닥은 검게 해야 열을 잘 흡수해요. 제가 설명하면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나란히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도 밥을 지을 수 있겠죠? 아니, 밥만 짓는 게 아니라 팔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삭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밥만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역사를 짓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듬해 봄, 호부드주 5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벼농사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개발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였죠. 모든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이삭이 나왔어요. 김태윤 박사님은 은퇴 후에도 매년 몽골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시며 벼들을 어루만지셨죠. 앞으로도 몽골의 벼농사 발전을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벼들이 내 자식들 같아요. 김태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저는 그 첫 번째 논을 다시 찾았어요. 수확이 끝난 논에는 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내년을 위한 새로운 논 3개가 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였죠. 기적의 논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몽골 최초 벼농사 성공지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우린 벼를 심은 게 아니라 가능성을 심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 사막의 불가능이 희망의 가능이 되었다. 40년의 실패가 마침내 성공으로 바뀌었다. 사막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는 몽골 농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40년간의 실패를 뒤집은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하려는 의지였죠. 멀리서 김태윤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술은 논문이 아니라 사람의 식탁에서 완성된다.
그날도 새로 만든 웅덩이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데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니라 나란과 마을의 젊은 농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막에 심은 벼 한 포기가 이제는 수백 포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수백 포기는 몽골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죠. 기술과 마음이 만나면 이런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